방금 소개받은 송민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자어 문제인데, 우리 국어에 한자가 물결이 들어온 것은 정확히는 몰라도 최소한 1000년 내지 1500년쯤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화 조금 전까지 제1물결이 넘쳐왔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주로 우리 국어에 수용된 많은 한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대의 그 한자어보다는 개화기 이후에 제2의 물결로서 들어온 이 한자어가 아주 특징적이고 독특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개화기는 신문명이 이제 들어오는 때인데, 이 신문명이 들어오면서 그 내용을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담는 그릇이,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게 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명과 한자어는 이 문화사적인 의미를 갖는 독특한 존재다. 그게 개화 이후에 한자어의 특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국어도 이제 구조적인 어휘론만이 아니라 어휘 문화론이라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단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원고를 보면서 조금씩 읽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개화기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은 미지의 서양 문화나 서양 문물이라는 신문명의 거대한 물결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를 소화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한 수단은 바로 한자어였습니다. 다만 이때의 한자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전통적 한자어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 한자어의 의미만으로는 동양 문화와 거리가 먼 이질적인 서양 문화의 개념을 충분히 담아 나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색다르고 낯선 지식이나 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필요했는데, 이때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곧 한자어로서 이른바 신생한자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한자어는 일찍이 17세기 초엽 전후부터 중국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소개하는 저술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신조어들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한자어들은 한동안 한국과 일본에도 그대로 전파되어 서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폐쇄적인 정치적 외교적 여건상 신생한자어의 자유로운 교류나 유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지식인들은 드디어 새로운 한자어의 직접 창안이라는 독자적인 길로 들어서기에 이르렀습니다. 19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국제관계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 각국의 문화나 문물의 유통이 차츰 활발해지면서 신생한자의 전파에도 힘과 속도가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동양 3국의 지식인들도 서양 문화나 서양 문물의 이해와 수용에 직접 동참하면서 새로운 한자어를 창안하거나 확산시키는 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식인들은 신조어의 독자적인 창안을 활발하게 전개함과 동시에 그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의 지식인들도 일본의 신생한자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들을 중국에 수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 처음 한동안은 전통에 따라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 여건에 따라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양 3국은 개화기를 통하여 서양 문물을 소화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생한자의 확산과 그에 따른 한자의 체계의 개선을 나란히 겪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관심 가진 게 동양상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동양상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트남어, 그 월남어에도 이 신생한자가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만든 특히 그 한자가 중국과 한국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도 상당히 확산됐다. 다만 지금 베트남은 이 로마자를 그 문자로 쓰기 때문에 겉으로는 얼른 드러나지 않지만 발음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 한자어에서 이 정착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한자어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최소한 베트남어까지도 영향이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생한자어는 그 절대다수가 기본적으로 이음절 구성이었습니다. 이들 이음절 한자어는 다시 3음절형 파생어나 4음절형 합성어로 확대되기도 하고 그 이상의 다음절형 파생어나 합성어로 계속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령 부동산 할 때 그 동산에 부를 붙인다거나 학문에 신을 붙여서 신학문, 또 그 국가적 할 때 적, 민주화 할 때 화라는 전미사적인 이 파생, 전미사 접두사로서 파생어를 만드는 이 과정은 기본 두음절 한자어를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수없이 발전시키는 생산력이 높은 그 힘을 발휘했는데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일본 지식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신생 한자의 기본 구성인 이음절형 한자어는 그 어형이 중국 고전에서 나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어형이 고전에서 나왔으나 그 의미가 신문명의 의미로 쓰이기에는 부적절한 경우라면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거나 그것을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의미상의 신생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전에 이미 쓰였던 것이 서양 문명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할 때는 거기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해서 또는 바꿔서 그 신생어처럼 썼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상의 신생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전에 적절한 어형이 없을 경우에는 새롭게 마련된 신조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조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그 한문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 조어를 해가지고 그걸 서양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이때는 순수한 신생어가 되는 셈입니다. 요컨대 신생한자어는 그 내면적 성격상 의미상의 신생어와 순수한 신생어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초의 문예 동인지인 창조 창가루에 그 소설이 하나 실렸는데 아마 저기 기만의 소설입니다만 그 아들이 동경 미술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하니까 아버지가 미술학교라니 사내가 겨우 이쁜 것이나 꾸미는 그런 학교에 뭐로 가느냐고 그 호통을 치면서 도대체 미술의 뜻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열심히 미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어는 이 미술이라는 단어는 개화기를 통해서 국어에 수용된 일본식 한자어로 신생어였기 때문에 9세대인 아버지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의 조선어 사전에는 미술이라는 단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세대는 이 뜻을 몰랐던 거지요. 미술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파인아트나 불어의 모자르와 같은 서양식 추상 개념에 대한 번역으로서 19세기 말엽 일본에서 창안된 신생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미술이라는 단어가 용례가 국내문헌에 나타난 시기는 19세기 말엽입니다. 우선 6.1존의 서유견문, 독립신문 등이 그 용례를 보여주는데 이 단어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전은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때 미술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차용된 신생 한자어로 추정이 되는데 유정담은 중국어의
그 외래어 사전입니다만 사실은 이 외래어 사전 가운데는 일본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그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어의 메이슈라는 거 일본어의 미주츠라는 데서 왔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미술은 개화기에 일본에서 창안된 순수한 신생어로서 국어나 중국어에 함께 수용된 사례의 하나에 속합니다. 이처럼 개화기를 거치면서 한중일 삼국 사이에는 일련의 신생어가 상호 교류나 전파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신생어 신문명에 대한 신생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요 자유와 병원을 말씀드릴 차례인데 여기는 그 전에 발표했던 걸 간략히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일단 이 자유하고 병원이 어떻게 신생어가 됐는지를 말씀 보겠습니다. 자유는 본래 중국의 고전에서 가치성이 없는 행동, 그러니까 멋대로 한다라는 아주 그런 뜻을 가졌던 게 기본이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성이 있는 뜻으로도 쓰였다고 그럽니다. 가령 중국의 좌선 선성들이 읽었던 벽암록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가치성에 대해서 용례도 나옵니다. 그런데 개화기를 통해서 자유에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기 추가됐습니다. 자유가 영어의 freedom이나 liberty. 그러니까 이때 freedom, liberty는 소위 언론의 자유라거나 뭐 이런 아주 가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는 뜻이죠. 서구식 개념으로 전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자유는 과거의 전통적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면서 의미상의 확대를 겪은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자유를 프리덤이나 리버티의 번역으로 전용한 것은 일본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도 사쿠쿠라는 학자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 서양 많은 사전에 이 자유가 무슨 단어의 대역으로 쓰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네덜란드의 프리하이드, 영어의 프리덤, 리버티, 그 다음 불어의 리베르테 등의 대역으로 쓰였음을 나타내는 사전들의 예를 실제로 다 모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황준원의 일본 잡사시의 자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이 황준원은 초대 주일공사관의 참찬으로서 5년 동안 일본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본 잡사시 외에도 일본 국지와 같은 저서를 통해서 적지 않은 일본식 신생한사를 중국에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서구식 개념의 자유는 양계초의 변법 통이, 강유희의 일본 변정고, 엄복의 번역서인 천연론, 이 천연론은 사실 진화론이라고 일본에서 번역을 했는데 엄복은 일본 번역을 어떻게든지 안 쓰려고 노력을 해서 천연론이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성각자들이 저술이나 번역서를 통해서 중국어에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영문 학술서를 하면서도 일본식 번역어의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엄복도 자유만은 일본 어형을 그대로 빌려 썼다고 스즈키 슈이지 같은 분이 말합니다. 이에 유정담에서는 현대 중국어의 쯔여를 일본어에서 되돌아온 차용사, 그래야 일어적 회귀차사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디아라는 미국 학자는 일본에서 돌아와 중국에 확산된 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현대의 자유의 개념은 결국 일본에서 받아들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자유는 중국 고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의미를 바꿔서 한 걸 중국에 다시 수출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개념의 자유가 우리 문헌에 나타난 시기는 1890년대인 듯 합니다. 육일준의 서유 견문에는 자유가 수십 자리 쓰이고 있는데
그 문법적 성격은 단독 또는 고경과 같은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개념을 뜻한 그 단어에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고경형이 이 자유로 쓰인다는 것은 자유가 명사형이었다는 거고, 명사형은 이미 새로운 개념의 이 현대적인 가치의 의미를 나타냈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때의 자유는 일본어를 직접 옮겨놓은 것이라고 이한석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작된 자유가 곧바로 국어에 정착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 외에도 자유가 단독명사로 쓰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길준의 이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완전히 일본 사람의 그 책을 번안을 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일본에서 쓰던 자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의미의 자유가 국어에 정착한 시기는 생각보다 늦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조선어 사전에는 자유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올라 있습니다. 의미 기술이 간략하긴 하지만 그것이 명사형이었다는 점은 신생 한자였음을 나타내고, 이는 전통적 의미로만 쓰이던 자유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의미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에는 자유가 단독형과 더불어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성 요소로도 올라 있어서 국어단어로서 자리가 굳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국어나 중국어는 모두 자유의 새로운 의미를 일본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엔 병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양 의학에는 이 수술하고 해부하고 하는 의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서양 의술이 들어오면서부터 단어도 필요한 단어죠. 중국의 고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병원은 17세기 초엽 중국에서 활동 중이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창안한 번역어, 신조어로서 일찍이 일본에 전해졌다가 개화기의 국어에도 수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병원을 처음으로 보여준 일본 문헌은 가스라가와 호산이라는 그 사람의 홍모차파라고 일본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유럽의 복지시설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주석으로서 가이스트후이스, 네덜란드어는 카스트후이스겠죠. 라는 시설이 있는데 명인, 병원으로 번역한다, 역한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해서 병원은 일본 학자들이 창안했다라고 한동안 했는데, 문제는 이 병원이 중국 문헌에서 발견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동안 병원은 일본에서 창안된 신생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원문에 나타나는 명인, 이 명인은 중국인이라는 소리죠. 당연히 중국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병원 또한 중국에서 유래한 번역어로 봐야 마땅하다는 견해가 유력해졌습니다. 실상 병원이라는 어형은 예유락, 알렌이지요. 직방외기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지리학서적입니다만은 병원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지요. 그 후로 남해인의 고려도설, 서방요기에도 나타나고 결국 병원이라는 단어의 당초 발원지는 중국의 초기 양학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병원은 그런데 실상의 병원이라는 어형은 이때 일본은 이 중국과의 특히 종교 관계 이런 것은 교류가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워진 시대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말이 일본에 들어왔는가 하고 일본 사람이 의심했으나 그동안에 여러 학자들이 정밀한 고증을 통해서 그런 억압 속에서도 이 중국 양학서들이 일본에 들어왔다는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도서관에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서, 그래서 이 병원은 분명히 중국어가 일본 지식인들한테 전달됐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문제는 개화 초기인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환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현영이라는 사람이 일사집략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
요병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병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는 일본에서 요병원과 병원이라는 두 가지 신생어를 다 접촉하고 경험했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병원이라는 신생어는 일사짐작에 앞서 한불자전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이 오피탈, 불어의 오피탈이 오스피스 뿌레마라즈,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곳, 뭐 이런 곳이니까 오늘날 말하는 병원이라는 의미지요. 이때의 병원은 직방위기나 고녀도설과 같은 중국의 초기 양학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잠입하는 서양 신부들은 중국에 일단 와가지고 한문이나 중국어를 다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배들이 써놓은 책을 많이 읽고 들어왔겠지요. 그러면서 한부자전을 만들면 원고를 쓰면서 결국 그 병원을 갖다 썼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 국어에 지금 전해진 병원은 한불자전에서 이렇게 이어진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불자전은 아주 한정된 사람들이 본 책이지 일반 국민들이 널리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개화기 국어에 정착된 신생 한자어 병원은 일본어로, 또다시 일본어의 병원은 다시 17세기에 중국 초기 양학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유정담에는 병원이 이 일본에서 차용한 단어로 올라있지 않아요. 그 말은 유정담의 경우는 병원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본 것이니까 차용을 하고 보지 않은 거지요. 이처럼 이제 이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것이 확산된 내용을 잠시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이 신생한자가 얼마나 확산된 그 윤곽이 어느 정도인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유는 고대 중국어에서 유래한 의미상의 신생어, 병원은 중국의 고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7세기 초엽의 중국 양학서에서 신조어로 쓰임 바 있는 순수한 신생어인데, 이들은 일찍이 일본어에 전파되었다가 개화기를 거치면서 국어에 수용되게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의 경우 근대화 시기에 중국어에 새롭게 차용되어 결국은 고향으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일본식 신생어 중에는 본래의 고향인 중국어에 역수출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국어에 확산된 신생한자어들이 의미상의 신생어인지 새로운 조어로서의 순수한 신생어인지를 살펴보기로 할 텐데, 국어에 정착된 일본식 신생어는 이안섭, 몇 년 전에 아주 좋은 사전을 만들어냈죠.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를 한자뿐만이 아닙니다. 상당한 한 3,000 항목을 모아서 이게 일본의 영향으로 국어가 됐다라는 사전을 냈습니다.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 확산된 일본어 신생어는 유정담, 그 밖에도 몇 개 사전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잘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담에 제시된 외래 차용어의 거의 대부분은 국어에도 같이 나타나서 공통입니다. 중국어, 한국어가 같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이 자료를 국어처럼 이용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국에서 다 일본어를 받아들였다는 견해가 일치한다면 그만큼 자료로서 신뢰성이 조금 더 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어에 수용된 일본식 신생한자의 태생적 성격을 중국 고전의 용례 여부로 따지자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됩니다. 첫째가 중국 고전의 전거가 나옵니다. 그거를 일본학자들이 개화기에 서양 책의 서양 개념을 번역하면서 써서 결국 신생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유정담의 책에는 이게 중국식 알파벳, 이 로마자 알파벳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편의상 이 국어로 찾아보기 쉽게 가나다 기억리언으로 재배열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쭉 용례가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국어에 확산된 이들 일본식 신생어들은 또 다른 생산성을 발휘하여 2차적 파생어나 복합어가 아니라 합성어. 제가 이 글에서는 합성어라고 썼기 때문에 이 복합어는 교정이 아닌 합성어로 바꿔야 할 겁니다. 형성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죠. 현재 우리나라의 적이라는 이 전미사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드는 게 국가적 민족적 호구 나가면 요즘은 심지어 마음적으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고유한 말까지 적이 붙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오른 그 항목을 제가 일일이 세어봤더니 한 900개의 항목이 표제어로 올라 있습니다. 예, 국가적, 국가도 물론 있습니다만 국가적이란 말이 표준어로 올라 있는 거죠. 그만큼 많아요. 화도 많습니다. 화하고 이런 걸 이렇게 확산시킨 게 일본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정담 요 기본 두 음절로 된 것을 다시 파생과 합성으로 얼마든지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이 생산력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곳곳에 중국 고전이 있던 단어는 중국 원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공화라는 말은 리퍼블릭에 대한 번역어인데 이건 사기 주나라 봉기에 나오는 단어다. 근데 뒤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이 공화는 사실 어떤 뜻이냐면 주나라 이제 무왕 다음에 성왕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섭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삼촌, 그러니까 주공과 소공이 협력해서 정사를 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에서는 호왈 공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함께 화합을 했다. 이런 뜻으로 공화를 붙였는데 일본 사람이 서양의 리퍼블릭을 번역하는 단어로서 공화라는 말에 국을 붙여가지고 리퍼블릭의 뜻을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고전적 의미는 군주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협의, 이 공차도 틀렸네요. 더불어 공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는 정치였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 단어를 네덜란드의 리퍼블릭, 사실 이 리퍼블릭의 이 I 다음에 J가 있습니다만 이건 현대 네덜란드에서는 E자로도 통용되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통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영어로는 리퍼블릭입니다. 대한 번역으로 전역하여 공화국이라는 신생어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히 말했지만 사실 일본 학자들이 이 리퍼블릭의 번역어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몇몇 것을 우리말식으로 소개하면 이 리퍼블릭의 설명식으로 이 단어가 없으니까 어떤 설명이냐. 왕 없이 지배되는 나라. 이렇게 쓰는 학자가 있고 또 공치국, 함께 다스리는 나라 또는 합중의정의 나라. 이 사실은 합중의정의 여러 대중이 합해져서 나라, 의정, 정치를 의논하는 나라인데 이걸 줄인 것이 합중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화국이나 합중국은 같은 리퍼블릭을 번역한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건 서로 협력하는 나라. 그리고 더 긴 설명도 중의로 한 사람을 선출하여 규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맞도록 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중국의 공화에는 민주적인 선출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데 이 서양 개념을 하려면 반드시 선출되는 대표자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걸 설명으로 중의,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한 사람을 선출해서 이게 이제 리퍼블릭의 가장 특징적인 그 중국 공화국의 차이점이지요. 이렇게 해서 공화국을 만들고 한 건데 결국 자연이 고전에서 나온 공화는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 보인 이 번역어를 예를 든 기계, 민주, 발명, 보험, 사회, 연역, 위생, 혁명이나 형이상학의 형이상, 형이하, 이 두 가지 형이상학, 형이하학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의미 또한 고전적 의미와는 달리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으므로 이들 또한 어느 것이나 의미상의 신생어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컨대 한불자전의 발명 같은 걸 보면 발명은 현대의 뜻으로는 인벤션입니다. 뭐를 없던 걸 새로 만. 그런데 발명에는 최소한 두 가지 뜻이 더 있었어요. 하나는 해명하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변호하는 이것도 발명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딴 뜻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뜻에 이 인벤션이라는 새로 만들었다는 건 새로운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신생어를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 고전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정담이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증거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참 인터넷에 책상에 앉아서 중국 모든 고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이런 이 기술이 있었다면 공부하기 참 좋았을 텐데 다 하나하나를 놓고 사서상경을 뒤지느라고 고생했던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도 이런 논문 쓰면서 걸핏하면 중국 이 검색 다 하고 심지어 우리 국어가 예컨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말로 근로라고 써야 하느냐 노동이라고 써야 하느냐. 이게 노동은 일본 말이다. 일본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라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근로와 노동 하면은 금방 두 단어의 비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졌던 거지요. 근데 어쨌든 중국 고전에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것 중에 여기다가 의미를 새로 이 일본 사람들이 멋지게 서양 개념으로 써가지고 신생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가결 이하 쭉 나옵니다. 잠깐 뒤에 가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밑줄로 친 각서, 대방, 인도, 일화견주의의 일화견, 그 다음에 조합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조합하는 조합이 있고 하나는 수학에서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두 의미가 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차방, 고리, 대. 문제는 이것은 일본어에서 훈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어가 아니죠. 이런 각서라는 건 한자로 되어 있지만 오보에각기라고 그래서 전혀 이 한자어가 아닙니다. 근데 중국어나 한국어에서는 이걸 전부 한자어로 소화해서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중선으로 표시된 가운데 허리에다가 이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걸 모아보면 구락부, 기독교는 기독, 안질모니, 그 다음에 와사, 가스르지요, 인파, 질부사, 호열날. 호열날은 몇 가지 표기가 더 있습니다만 차례로 이건 클럽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안티모니, 게스, 림프, 티부스, 코렐라의 음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음사형이니까 직접 사용이지요. 인티미트 버라윙이니까 이건 일본어가 아닌 거지요. 근데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걸 한자로 읽어버렸어요. 와사등, 인파선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호열날입니다. 그 글자를 잘 보면은 한일자에 그 다음 입구자 있고 이 세로로 한글 그어서 사람 인자로
쓰는 거지요. 근데 자자는 우리가 이걸 호열자라고 읽어버렸어요. 사실은 일본 사람이 만들기에는 호열라를 코렐라니까 호열랄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걸 자자로 잘못 읽은 거예요. 자자에는 그 입구의 마지막 그 아래 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호열날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호열자라고 읽어서 해방 후 참 저도 만주에서 나오면서 서울에 남대문 그 시장 지하도에 그 호열자에 걸려가지고 그 고생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어에서는 전부 호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은 중국 문헌에 전거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중국어의 그 고전에 나와요. 가령 이 화학이라는 단어는 이 중국어의 고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시니, 이 마시니 이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대 중국어를 또 그 조사해서 이게 서양 문화의 번역어가 어떻게 됐는가를 찾은 건데 여기는 그 중국 신사, 그러니까 본족 신사, 중국어에서 만드는 신생어지 일본 거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역시 조금 아리송해요. 위에까지는 주로 학술어나 문화어가 주축이지만 여기서는 일반 적인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이 중국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일단 일본에서 이 뜻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어의 음도어와 훈도어가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가령 동물, 물어, 소형, 수속, 입구, 입장, 장합. 장합은 우리말은 안 씁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쓴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출구, 취소, 취체. 취소도 있고 취급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단어는 일본어에서는 순수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미모노, 모노가다리, 고가다 하고 순수 일본어로 읽어야지 이 통어지 이걸 한자어로 읽으면 훈독으로 하면 안 되는 글자들인데 우리는 한자어로 읽어서 중국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훈독되는 순수 일본어가 우리 국어에 들어와서는 한자어가 된 게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구별해서 써야겠다. 한자어고 이 일본어고를. 근데 그런 걸 별로 안 넣는 게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소라는 이 장소는 또 훈독이 아닙니다. 앞에 글자는 훈독, 뒷 글자는 음독으로 옵니다. 마쇼라고 해서 이게 많은 훈독이고 쇼는 한자음입니다. 이런 때는 일본어학에서 유도음이라고 그래서 앞 글자는 훈독, 뒷 글자는 음독이라고 이 읽는 방법을 수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음 한 글자만 훈독을 하든 두 글자 다 훈독을 하든 이것은 일본어지 국어가 아니고 한자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이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개화기 이후에 우리 국어에 확산된 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신생아 하나하나에 대한 이 마신이는 이 밖에도 이 위에 든 한자어 이외에 또 중국어나 중국어에 퍼진 한자어 가운데 중국어가 아닌 일본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마신이 책에는 전체적으로 이 위에 두 개 본족사, 의역사, 방역사, 본족 신사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어적 원어 차사.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받아들였다라는 소리고 또 하나는 일어적 회귀차사. 그러니까 중국어에 있는 단어가 일본어에 들어갔는데 일본어에서 새로 의미를 바꿔서 되돌아본 단어다. 이렇게 또 구별을 해놨어요. 거기가 얘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때 일어적 원어 차사는 결국 순수 일본식 신생 한자어, 일어식 회귀 차사란 중국 고전에서 나오는 어용으로 일본어에서 가공된 후 중국어로 되돌아간 의미상의 신생 한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순수 일본식 신생 한자어 중에는 미생물이나 부동산, 아까 근데 생물에 미를 붙여서 미생물, 파생어를 만들죠. 동산에 부를 붙여서 부동산, 또 이번에 전미산배, 박람의 회, 백화의 점과 같은 2차적 파생어나 고정자본과 같은 2차적 합성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사례는 개화기 이후 일본식 신생 한자어가 국어는 물론 중국어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잠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어는 오랫동안 국어나 일본어의 어휘체계, 특히 한자 어휘체계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나 일본어는 주로 중국의 고전에서 유래한 어휘로 자국어의 어휘체계를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한 중국어의 역사적 영향력은 17세기 초부터 그 일부 측면이 점차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방향 전환은 서양 문물이라는 근대적 지식의 유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7세기 초부터 서양 선교사들은 서양 문물에 대한 저술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널리 속에 보급하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초기 양학설을 펴낸 대표적 선교사들이라면 마테오 리치, 이마두지유, 여유락이나 남해나 앞에 나왔습니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를 비롯한 서양의 천문, 지리, 의학, 수학, 과학 등에 걸친 근대 지식을 폭넓게 중국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새로운 지식은 곧바로 중국의 지식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일반 민중이나 지식인들은 중국은 5,000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뭐 서양 문화를 뭐로 보느냐 하는 이 배타적인 성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천주교 서적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중국어에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영향은 일본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받아갔습니다. 한편 일본의 성각적 지식인들은 중국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17세기 초엽이라면 일본에도 서양 문화가 부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한 바 있는 포르투갈 선교사들이지요. 직접적인 영향을 별로 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1609년 나가사키의 그 히라토에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됐습니다. 예, 유일하게 에도 막부가 그 네덜란드하고의 통상을 텄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본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막부에서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1630년에 그리스도교 관계서적의 수입을 금하는 억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일부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은밀하게 반입되는 서적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1720년 금서령이 완화되면서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유입되는 유럽 문화는 아오키 고뇨나 스기타케 겐파쿠 등의 적극적인 수용에 힘입어 새로운 학술 문화, 이른바 란가구라고 그러죠. 난학이라는 꽃을 피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19세기 초부터는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기 시작한 중국의 후기 양학설을 통하여 서양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폭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된 일본은 드디어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한자어를 창안하기 시작하면서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좀 건방진 소리인지 몰라도 일본의 이 한자어는 사실 이 동양상국의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증거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우리말로 자연과학을 강의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중국, 한국 빼놓고는. 그러니까 필리핀이 왜 영어를 공용어로 택했는가? 타갈로그 가지고는 도저히 대학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을 나타낼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오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일본의 덕이긴 하지만은 우리 수로로 화학
저 물리학을 다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19세기 초부터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기 시작한 중국어의 후기 양학설을 통해서 서양 문화에 대한 이 폭을 더욱 넓히게 된 일본은 드디어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한자어를 창안하기 시작했고 근대화를 앞서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새롭게 태어난 수많은 한자어는 국어는 물론 중국어에까지 널리 확산될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 일본 학자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제가 50년 전에 처음 일본어를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친일파라고 그랬고 일본어로 해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참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결국 일본에 가서 이 한자 저는 사실 의문론이 제 전공이었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한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고 그 후에는 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일본의 근대화를 새롭게 인식한 중국의 외교관이나 지식인들은 19세기 말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역시 긍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뭐 일본 문화도 천주교 문화도 물론 우습게 알았지만 일본 문화도 신통치 않았는데 이제 20세기 청나라가 망하면서부터 중국이 새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외교관으로서 일본에 오래 머물렀던 황준원이 아주 첫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현지의 실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저술을 남겼으며 그 밖에 왕도, 엄북, 강유희, 양계초 등은 저술 또는 번역 활동을 통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식 신생어는 자연스럽게 중국어의 전파,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중국 고전의 전개가 나타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위에서 보인 그런 예들도 사실 다시 검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본식 신생어처럼 보일지라도 모두가 일본에서 창안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현대국어의 한자어 체계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개화기에 새롭게 유입되고 확산된 수많은 신생한자어로 재정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책을, 여기서 그 내력을 다시 한번 따지자면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일본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현대 국어의 한자어 체계 속에는 일본식 신생한자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이 국어사 가운데 한자어 의사는 문화사와 결합해야 한다. 이런 걸 하는데 젊어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어느새 나이가 돼서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로도 이 길이 좀 넓혀졌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이 기조 공연이 이 한국어문학과 문명교육이라고 하는 이 학술대회 주제하고 아주 잘 조합되는 그런 기조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16년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동양에서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자어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예로 자유와 병원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고 동양의 전거에 입각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또 이미 있는 것을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또 동양상국에서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생한자어가 동양 전거에 근거하는 것 또 근거하지 않고 새로이 조화한 것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본식 한자어임에도 일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자로 쓰여졌다는 이유로 한자어로 받아들여지는 것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이상적인 기초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기조강연이 사실은 아무런 질문이 없는 겁니다. 질문은 없는데 이 또 선생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정말 이거 한마디는 좀 여쭤보고 싶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선착순은 딱 한 분만. 없는 게 더 좋은데요. 있으시면 딱 한 분만 3초 안에 손을 들어주시면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없으면 네, 선생님.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만주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해방 뒤에 참 죽을 고비를 넘겨서 두만강을 건넜고 용정에서 한 11월까지 이제 두만강이 막혔었어요. 소련군이 넘겨주질 않았어요. 조선 동포들 고국으로 못 들어가게. 왜? 일본 사람이 끼어서 달아난다고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11월에 만주 흑룡강서에서 떠날 때는 반팔로 제가 9살 반팔 입고 떠났는데 11월 날씨 차가운 서리가 내리는 가운데 이 두만강을 건너서 청진, 함흥, 원산에서 38선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죽으라고 이 배워야 된다고 해서 58년에 남보다 한 3년 늦게 이제 대학에 들어간 것이죠. 2학년이 되니까 이숙령 선생님께서 연구실에서 자네는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다녔다니까 가다카나 히라가나는 배웠겠지. 이제 자네부터는 일본어학을 반드시 하라고 내가 명한다. 알타이어 국어를 하려면은 최소한 알타이어에 한두 개는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몽고어학은 하는 분들이 계시죠. 김방원 선생님도 계시고 이기문 선생님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토익어학은 김만지 선생님이 하셨어요. 만주어학은 성백인 선생님이 하셨어요. 너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니까 일본어가 외국어다. 옛날엔 일본어가 모국어처럼 했으니까 당연하지만 이제 너부터는 외국어로서 일본어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고전인 고지키땡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사기의 주석서가 있습니다. 선생님 댁에서 그걸 가져오시더니 요걸 읽고는 공부를 시작해요. 또 동대문에 가서 우선 사실 일본에 2학년까지 다녔지만은 그때 전쟁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일본 군가를 많이 압니다. 그때 배웠던 기억이 덜어 남아있어요. 공부 거의 안 했어요. 밖에 나가서 근로봉사하고 전쟁 참전 용사들 집에 가서 밭에 풀 뽑아주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랬어요. 그러니 책을 읽을 정도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숙령 선생님은 외국어는 6개월에 하나씩 끝내라는 게 그 양반의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통일어를 했기 때문에 대학 1학년 교양 과목에 불어를 초급을 신청했더니 딱딱 줄을 그으시면서 중급부터 시작해요. 언제 초급부터 해서 원서를 읽냐. 그래서 중급 정기수 선생의 불산문 강독이라는 걸 들어갔는데 죽을 지경이죠. 불문과 학생들한테 멸시를 당하면서 그 한 학기 학점 따느라고 고생을 했던 건데 이번엔 또 일본어입니다. 동대문 시장 헌책방에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거 사다가 처음부터 읽는 겁니다. 하루가 있다, 하루가 있다, 노권이 있다, 야만이 있다, 논이목 있다 하고 덮어놓고 있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뜻을 모르겠어요. 마치 전주에 형님이 사셨어요. 형님은 일제시대에 중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편지로 이 문장을 좀 해석해서 보내주시오. 내가 59년에 시작했는데 박성원 선생님의 일한사전이라는 포켓 사전이 나온 게 67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본어를 공부할 때는
일본어에 그 일한 사전, 이 포켓판 사전 하나 없었어요. 그래 형님이 유일한 사전이. 편지로 며칠씩 걸려서 답이 오면 또 그런 열심히 해가지고 72년에 하버드 연칭에서 비지팅 스칼러십이 그 돌아왔다고 그래서 동경 그 호텔에 들어갔더니 나는 열심히 나 한국에서 온 아무개인데 여기 호텔에 방을 예약해 두었을 것이다. 그 초청기관에서 그랬더니 그 이 호텔 직원이 한참을 듣더니 Can you speak in English? 영어로 할 수 없느냐? 일본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지요. 왜 일본 사람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일본어니까 나 혼자 읽은 거니까. 동경에서 방을 얻어서 제일 겁난 게 뭐냐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참 좋은 세상이 온 겁니다. 참 지금 다시 공부를 하면 정말 헐 것 같은데 억울하게도 이제 세월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